네. 자, 그러면요, 일단 뭐, 본 콘서트고 중요한 거는 또 저자와의 만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각각의 저자분들에 대해서 뭐 자유롭게 한 번씩 그래도 좀 자유톡으로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순서대로 앉으셨네요. 네. 저자 순서대로. 네. 그냥 뭐, 저기, 엄태웅 씨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엄태웅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어린 포지션을 맡고 있고요. 비주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시작할 때 이쯤 되면은 졸업하지 않았을까 싶었지만 아직 졸업을 못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고통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함께 나누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교수님께서 너에게 중요한 게 무엇인지 생각해봐라. 잠시 박사를 중단하는 게 낫지 않겠니라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아무튼 그런 고민들 많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최윤섭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파트를 썼습니다. 첫 번째 파트, 두 번째 파트, 세 번째 파트이고 아마 요즘에는 또 별로 안 보시는 것 같은데 그 슬라이드 올려가지고 저희 뭐 프로젝트가 시작하게 됐고 원래 입학 시즌 되면 이게 막 또 슬라이드쇼에 올린 것도 돌고 했는데 요즘엔 또 안 돌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 저희가 이 글을 쓰는 걸 시작하게 됐고요. 아마 아까 제가 손든 걸 조금 뭐 세팅하느라 못 봤는데 뭐 책 팔러 온 건 아니라서 뭐 책을 안 보시면 좀 더 뭐 깊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아마 이제 뭐 안 보셨다고 하더라도 1층 서점에 재고가 많긴 하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뭐 사실 그 대학원 졸업한 지는 제가 2010년도에 박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다 되어가는 시점이긴 한데 카이스트는 되게 익숙합니다. 저는 이제 포항공대를 나왔지만 저 포항에서 10년 동안 그 학부부터 박사까지 다 했는데 이제는 제 친구들 다 나가긴 했겠네요. 하여튼 뭐 그 포카전 하고 그랬었는데 그 뭐 동아리 스트로크 있잖아요. 그때 뭐 교류전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아마 해외에서 박사 하시고 이런 분들에 비해 가지고 비교적으로 제가 국내에서 학위하시는 분들의 어떤 뭐 고충이든 어려움이든 이런 거 아마 조금 더 잘 알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권창현이라고 하고요. 지금 미국에 있는 University of South Florida에서 산업공학과의 교수로 있는 교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카이스트에서 학부를 졸업을 했고요. 기계공학과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이스트는 좀 익숙한 편인데 사실 이제 지금 이제 일주일째 좀 대전에 이제 정영재 교수님한테 이제 연구 좀 배우려고 이제 와서 이제 같이 지내고 있었었는데 이제 그 학교를 이제 거닐다 보니까 이제 오늘 이 북콘서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딱 드는 생각이 이제 왜 학생들이 이제 저희 책에 이제 관심을 보여주시고 이런 행사를 하면 찾아와 주실까. 사실 저는 이제 좀 졸업한 지가 오래돼서 이제 박사를 마친 지가 이제 벌써 이제 10년이 넘기 때문에 좀 까먹었어요. 그때 어떤 고민을 했던지. 그런데 이제 그 서측 기숙사 제가 이제 그 석사 학위를 이제 한 학기 정도 다녔었는데 서측 기숙사에서 살았었는데 그때 이제 그 앤들리스 로드가 딱 보이잖아요. 그때 이제 했던 여러 가지 고민들이 다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그때 이제 저는 이제 했던 고민들이 나는 도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선택한 길이 맞는지 학사 때 그냥 다들 석사 가길래 왔는데 그게 맞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도대체 잘 모르겠었어요. 그때 이제 술도 많이 먹고 이제 방황도 나름대로 좀 했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결정한 것이 이제 저 나름대로는 이제 그 자퇴를 하고 그 이제 회사에 가서 일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변화를 이제 가져왔었거든요. 그때 생각이 나니까 이제 여러분들 마음이 이제 조금 다시 좀 그때 아팠던 고민들이 생각이 나서 잠도 잘 못 자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오래된 제 경험이지만 경험도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멘트에서 저기 그 권 저자님께서 뭐 배우러 오셨다 하셨는데요. 겸손한 표현이시고요. 네, 이 서로 어떻게 연구를 해내는지 서로 위로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거 여기 뒤에 보시면요, 이 그 익명으로 질문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제가 이런 시스템을 마련을 했는데요. 그런데 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래도 이 오프라인 미팅이니까 최대한 그래서 뭐 이렇게 그 굳이 익명이 필요 없는 상황이면은 직접 좀 질문을 해주셨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 오프라인의 이런 그 기회를 한껏 활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첫 타자를 찾기가 늘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늘 교수님도 오셨나요 혹시? 앉아 네, 계신 그게 제 분들 질문인데 중에서? 혹시 교수님 계십니까? 네, 그럼 마음껏 하십시오. 뭐 걸리지 마시고. 네. 자, 그러면은 이 자신 있게 이제는 1번 타자로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분. 아, 예. 안녕하세요. 산업미 시스템공학과 지금 석박통합과정 재학 마이크를 드리는 다른 학생들도 들으시려면 더 없으신가요 마이크가 혹시? 네. 돌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산업미 시스템공학과 석박사 통합과정에 재학 중인 홍상표라고 합니다. 이게 대학원생 생활을 하다 보면은 사실 기한이 정해져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언제 졸업을 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과정 속에서 뭐 연구도 잘 안 되고 하면은 사실 슬럼프가 올 수도 있는데 혹시 그런 경험들을 겪으셨을 때 어떻게 헤쳐나가셨는지 공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건 지도 교수님께 지도 같은 계십니까? 심어두신 것 같기 때문에 저 질문하라고. 누가 하시겠어요? 슬럼프. 아, 네, 저는 2017년부터 슬럼프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슬럼프라는 게 이제 저마다 좀 찾아오는 타이밍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슬럼프가 그냥 박사과정 중에 저는 되게 즐겁게 보냈었거든요. 박사과정을 되게 즐거웠었는데 5년차 돼서 슬럼프가 왔어요. 제가 5년 만에 졸업을 하긴 했었는데 5년차 시작하면서 이제 잔마켓에 나가게 됐었는데 그때부터 슬럼프가 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슬럼프라는 게 그냥 사실은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버티는 것밖에는. 그냥 그때도 뭐 되게 진짜 괴로웠었는데 뭐 그때 가서 뭐 그만둘 수도 없고 뭐 이걸 내가 뭐 그렇다고 지금 당장 취직을 한다고 그래도 뭐 취직 자리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내가 뭐 그렇잖아요. 그게 길이 사실은 잘 안 보이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아팠던 지점들이 잡마켓에서 좀 고생을 했었거든요. 잡이 안 잡혀서. 이제 그런데 뭐 결국 약은 잡이 잡히는 게 약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때까지 그냥 한 1년은 기간 동안 그냥 버틴 것밖에는 뭐 저는 딱히 다른 생각은 나지 않네요. 지금 슬럼프이신가요? 슬럼프의 정의가 뭔가에 따라 좀 달라질 것 뭐 그걸 이제 본인이 정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람마다 슬럼프 같은 상황에 있고 같은 감정을 느껴도 그 슬럼프로 정의 내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혹은 그게 원인이 다를 수도 있고 어떠세요? 그걸 알아야 좀 답이 더 구체적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이제 슬럼프로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예방적인 조치가 필요하죠. 그게 이제 글쎄요, 뭐 슬럼프를 안 겪으신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뭐 대학원 생활 포함하고 그렇게 보면 연구 인생을 포함해서. 근데 이게 보면 글쎄요, 연구 내적인 게 있고 연구 외적인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연구가 안 되어서 예를 들면 실험이 계속 꽝꽝 나가지고 뭐 그런 거에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뭐 연구는 잘 되는데 연구 잘 된다고 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뭐 진료의 문제일 수도 있고 혹은 연구 외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저는 뭐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카이스트도 기숙사 생활 다 하시잖아요 지금도. 그러면 이제 퇴근을 어디 집으로 안 하게 되면 더 번아웃이다 그럴까? 여기 갇혀 저는 포항은 더 심했거든요. 대전보다는 더 작은 도시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제 연구를 좀 머릿속에서 잊어버릴 수 있는 활동이 몇 개는 필요한 것 같아요. 영화를 보는 거든 뭐 연애를 하는 거든 운동을 하는 것이든지 간에. 그래서 제가 제 책에도 보면 제일 마지막 챕터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뭐 뭐든 상관없습니다. 본인한테 효과 있으면 되거든요. 연구를 잠시나마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게 있는 그런 게 좀 잘 만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슬럼프는 크게 두 가지 해결책이 있는 것 같아요. 일을 더 열심히 하거나 일을 안 하거나. 운동선수 마찬가지거든요. 다 다르거든요. 야구선수 공 안 맞으면 아예 배트 놓고 쉬거나 스윙 몇천 개 하루 돌리거나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개 중에 뭐가 맞는지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 가지 덧붙이자면요. 제가 요즘에 이제 아트랩, ART 랩이라고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데 홍보를 여기서 그냥 네. 사실 여기 온 이유도 너무 힘들고 바쁜데 채용하러 왔습니다. 네. 근데 스타트업도 하다 보면은 분명히 처음에 모였던 에너지가 조금씩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다시 또 치고 올라가야 되고 또 다시 떨어지고 하는데 그것이 투자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새로운 인재 영입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해고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작은 이벤트들이 있어야 그래도 에너지가 그대로 가라앉지 않고 다시 뜨거든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대학원 생활도 논문을 내든 아니면 어떤 무슨 마일스톤을 찍든지 간에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조금 파도가 일게 해야지 슬럼프에서 빠져나올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질문을 되게 길게 답변하거든요. 그래서 질문하시고 싶으면 빨리 하셔야 됩니다. 네, 자유롭게 지목하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십시오. 마이크 잡고 있으니까. 네. 마이크 잡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기민 전자공학부 학부생 2학년인데요. 이제 유학을 꼭 가야 할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어떤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외국에서 이제 대학원을 다닌 사람들은 뭐 논문을 쓰는 방식이 약간 다르다던가 아니면 나중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유학을 갔다 온 사람들 더 쳐준다던가 하는 이야기를 막 이런저런 데서 가끔씩 듣는데 이것들이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그 전에 대학원을 가실 거예요? 대학원을 갈 것 같아요. 왜요? 방면적인가요? 이제 저희가 사실 이런 뭐 북고산들을 되게 여러 번 했었거든요. 서울에서도 뭐 교보문고에서도 하고 했었는데 보면 일단 되게 많은 경우에 굉장히 이르게 고민을 하세요. 사실 본인은 그게 이르다고 보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서 보면 막 어디 고등학생이 그때 와가지고 뭐 이런 고민을 하기도 하고 유학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제 학부 1년차 1년 학생들이 이제 그런 고민을 하기도 해서 더 저희 보면 모든 챕터가 처음에 대학원을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부터 고민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임모한테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하기야 뭐 중요한 질문이죠. 그것도 해외 갈지 말지 하는 것도 그럼 이제 해외 갔다 오신 분들 먼저 답변을 사실 군 문제 때문에 지금 고민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일단 군 문제는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되고요. 답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는 가지 말아야 한다. 안 해도 된다. 유학을. 왜냐하면은 저희 아버지께서 외국계 회사를 다니셨는데 그러면서 무역업도 하시면서 말아 드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해외에서 소니의 선풍기를 사오거나 막 이러면 그거 자체가 굉장한 무역의 이점을 가져왔어요. 해외를 경험하고 해외 컨벤션에 가가지고 뭘 가져온다는 것만으로. 근데 그 장벽이 점점 낮아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교육이 거의 시차가 없는 상태로 바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코 여러분들이 못 나가는 이유는 남의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탓이다라고 이런 말을 해도 되나요? 네. 그러니까 그런 유학을 가면 성공할까가 아니라 결국은 그 정도로 지금은 좀 많이 좁혀졌다는 거죠. 옛날만큼 심각하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또 가야 된다고 하는 입장에서는 실제로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사실은 상상하는 것과는 다르거든요. 상식이 좀 다르다라는 것도 느끼고요. 저 역시도 아트랩, ART랩, 아트랩을 하고 있지만 스타트업을 하기 전과 그 다음에는 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해외를 경험해 본다는 것이 또 큰 도움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학부를 다녔을 때 그 해외 교환학생 기회가 있었는데 갈까 말까를 되게 고민을 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고민이 왜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 결국 고민하다 안 갔어요. 지금 돌아와서 생각하니까 그때 갈 수 있었으면 그냥 가버리는 게 나았을 것 같아요.
같아요. 그냥 고민이 되면 특별한 다른 이유가 없으면 그냥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 특히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 이제 카이스트에서 박사를 하시고 이제 뭐 미국이나 뭐 캐나다나 아니면 싱가포르, 아시아, 홍콩 이런 곳에 교수로 이제 직접 그 가시는 분들도 많아서 그 이제 그런 이제 학문적인 수준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별로 고민할 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일반적으로 해외 경험을 해보시는 거는 이게 뭐 유학이든 뭐 단기 유학이든 교환학생이든 뭐 그냥 배낭여행이든 무조건 해보시는 게 좋다고 저는 보고요. 저는 이제 좀 특이하게도 뭐 저는 일단 국내 박사를 했는데 스탠퍼드 제가 좀 있었거든요. 연구를 하면서 논문도 쓰고 그래서 이제 그 뭐 한국도 알고 미국도 압니다. 근데 말씀하신 예를 들면 연구하는 스타일이나 뭐 논문을 쓰는 스타일 그거 한국이든 미국 상관없이 모두가 다 달라요. 교수마다 다르고 학생들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그게 뭐 누가 낫다 이런 거 별로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그 탑티어 스쿨에서 좋은 PI 아래에서 박사를 성공적으로 취득한다는 보장이 있으면 가는 게 좋다고 봐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게 몇 가지 변수가 있거든요. 탑티어 스쿨이냐, 좋은 PI냐, 성공적으로 박사할 수 있느냐. 그 세 가지가 다 다릅니다. 그 유학歴이 나올 때 항상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은 아마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을 보면 이거 유학 갔다 왔다더라, 박사 따고 왔다더라 하면 이제 성공하신 케이스만 본 거거든요. 근데 그 뒤에는 수많은 실패 케이스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박사를 못 따고 들어왔다든지 뭐 어쨌든 간에 그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변수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게 몸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뭐 본인 역량이 부족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원장님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카이스트잖아요, 그죠? 카이스트 오신 교수님들은 다 외국에서 잘 하시고 들어오셔가지고 그 하시는 분들이어서 지금은 글쎄요, 뭐 예외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글로벌과 얼마나 갭이 있을까? 특히 카이스트 정도의 학교라고 한다면 저는 많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게 그 갭이. 네. 이거 어떻게 돌려야 될까요, 마이크를? 저 일로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전산학부 석사과정학생 구현진이라고 합니다. 요즘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제 연구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마다 이게 해도 되는 연구인지 약간 회의감이 드는 그런 슬럼프에 빠져 있는데요. 해도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 교수님께서는 이제 노벨한 아이디어가 아니어도 한번 논문을 써보기를 권장하시고, 근데 뭔가 아이디어를 제가 가져간다고 해도 별로 이렇게 좋지 않아 보이는데 그냥 먼저 한번 해봐라, 논문을 한번 써보는 경험이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제가 이제 이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은 그걸 왜 해? 이미 있잖아, 이렇게 뭐가 너의 컨트리뷰션이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딱히 할 말이 이렇게 없는. 연차가 어떻게 되신다고요, 아까? 이제 1년이 끝나가고 있어요. 올해 들어오신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마음은 조급해가지고 떨리네요. 저도 걸려요. 오시는 거 아니에요? 네? 저희 뭐 어려운 사람도 아닙니다.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 이제 말씀하신 똑같은 고민을 저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교수 11년 차인데요. 저도 이제 항상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지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은, 일단은 석사 과정 2년 동안 사실 연구를 하는데 그게 연구를 시작하신 게 아마 뭐 한 3-4개월 정도 되실 것 같아요. 그죠? 석사 처음에 들어오면 이제 수업 코스 좀 듣고 지도 교수님 정하고 뭐 대충 분위기 파악하다 보면 대충 이제 또 뭔가, 그래서 이제 졸업할 때 되면은 이제 내년 이맘때 아니면 몇 개월 전쯤에는 디펜스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실질적으로는 연구를 할 수 있는 기간 한 1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죠? 근데 그 사이에 그래서 석사 과정에서는 이게 뭔가 되게 큰 문제를 풀기가 어려워요. 모든 사람이 그 석사 과정, 학사학위로 큰 상을 받은 사람은 있어도 석사학위로 큰 상을 받은 사람은 없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천재들은 이제 학사 때도 이제 큰 일을 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래서 석사 때는 이제 일종의 연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종의 연습이라고 해서 그거를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지나쳐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되게 치열하게 고민하고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근데 컨트리뷰션이 없다라고 이제 물었을 때 이제 대답할 거리가 없다는 얘기는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아직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은 어떤 문제를 이제 아무리 가치가 없어 보이는 문제를 풀더라도 누군가가 해놓은 게 있어도 이미 있어도 모든 것은 항상 조금씩은 임프루브를 할 수 있게 마련이에요. 뭔가 조금씩 미싱된 게 있고 그것이 조금 더 이제 뭔가 잘못된 지점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특정한 문제에 이제 똑같은 방법을 써도 그게 잘 안 풀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임프루브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근데 그 여지 이제 문제 자체가 이제 얼마나 지금 이제 핫 토픽이냐 그런 이제 문제가 있고 아니면 그 문제를 이제 내가 탑 한 층을 더 쌓았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컨트리뷰션이 될지는 이제 아무도 모르는 건데 근데 어쨌든 석사 과정에서는 그거를 그냥 내가 이 문제를 이제 문제가 지금 주어진 게 있으니까 그 문제를 갖다가 이제 좀 더 이제 잘 풀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그 끊임없이 고민하시는 게 하다 보면은 이게 진짜 웃긴 게요. 창의성도 그냥 하다 보면 나옵니다. 진짜 이렇게 새로운 컨트리뷰션이 하다 보면 문제가 정말로 나한테 익숙해졌을 때 그때 나오거든요. 지금은 잘 안 보이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저 그 권 교수님 모습을 옆에서 보는데 뭔가 이 대학원계의 법륜 스님이 아닌가 증분즉서를 보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색 망토라도 박사를 하실 건가요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박사를 하고 싶은데 지금 그 고민이 지금 그래서 박사를 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네. 열심히 제가 이 책에 보면 챕터 10개 정도를 썼거든요. 근데 그 챕터 중에 하나 제목 6번째 챕터가 제목이 뭐냐면 첫 번째 논문을 가능한 빨리 쓰라는 챕터예요. 그래서 그게 사실 교수님 마음이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연구의 목적이 논문을 쓰기 위함이냐 하면 사실 아니거든요. 연구의 결과물이 논문으로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현실적으로 논문을 못 쓰면 우리 졸업을 못하죠. 졸업을 일단 해야 되니까. 그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연구의 결과물이 논문이라는 형태로 이제 출판이 돼가지고 우리 연구 커뮤니티에 이제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논문을 쓰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그 아마 논문을 써보신 분 혹시 한 번이라도 써봤다 논문을 기준이 뭔가요? 뭐 피어 리뷰 저널에 퍼블리시 해봤다. 네, 피어 리뷰. 그 리뷰를 받는 저널에 절반이 안 되시는데 어떤 얘기를 드리냐면 써보신 분들은 제가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한번 써보면 되게 다르거든요. 한번 써보면 그게 이제 저도 그랬는데 그 처음에 연구를 시작하시면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한다는 거 하고 막 가설을 세우고 실험해가지고 데이터 뽑고 다 데이터 얻었네? 근데 연구가 끝나고 논문 그만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해보면 그 라이팅도 해야 되고 피겨 그림도 그려야 되고 뭐 테이블도 그려야 되고 뭐 이게 일단 논문 완성되면 그다음에 이제 서브밋이라고 해서 논문 제출해서 리뷰어들이 이제 심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뭘 리젝트될 수도 있고 리비전 그러니까 수정하라고 오면 다시 고쳐가지고 또 제출을 해야 되고 이거 보면 제 책에 보면 플로우 차트로 제가 그려놨는데 이거 이론적으로 보면 무한루프를 돌 수 있습니다. 리젝되고 다시 이거 돌리다 보면 이 영원히 돌거든요. 무한 리젝인가요? 네. 제가 첫 논문을 그러니까 매뉴스크립트 첫 원고를 쓰고 어셉할 때까지 2년 반인가 걸렸어요. 그게 그 루프를 돌다가 리젝 당하고 해서 이제 한번 3번인가 리비전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이제 그거 연구를 한번 마무리 지어보는 거 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경험을 해보라고 하는 게 아마 교수님의 조언일 텐데 근데 이제 일단 그게 연구가 그러니까 논문이 될 수 있냐 없냐라고 하면 뭔가 새로운 게 있어야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새로운 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게 뭐 근데 처음부터는 욕심을 크게 부리지 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그 태용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 슬럼프 얘기할 때 작은 성공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크게 논문을 낼 때 크게 2가지 타입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조금 해가지고 논문을 계속 내는 거죠. 스몰 페이퍼를 계속 내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또 다른 타입은 나는 데이터 쌓아가지고 한 방에 네이처 써야지, 뭐 한 방에 뭐 사이언스 써야지 이렇게 하는 타입이 있는데 보통은 전자가 성공을 하고 더 좋은 연구를 합니다. 좋은 스몰 페이퍼 계속 내다가 보면 빅페이퍼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난 한 번 안 써봤는데 한 번에 네이처 갈래 이러면 보통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경험을 먼저 해보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되게 안 좋은 시나리오가 뭐냐면 나는 빅페이퍼 한 방에 써야지 하고 논문을 뭐 박사 한 4년차 때까지 한 번 안 써봤네? 보통 잘 안 됩니다. 논문 쓰는 경험이 없이 한 번에 가는 거는. 그러면 이제 되게 그때 무한루프를 돌기 시작하면 이제 약간 답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첫 논문을 되게 빨리 써보는 걸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저는 사실 제 개인적인 목표는 학부생 때 뭐 국내 저널이라도 논문 하나 내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카이스트 연구참이라고 하나요? 저는 연참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포항공대는 학부 3학년 때부터 연참하면서 저는 이제 학부 5년 하나였거든요. 복수생 공학을. 그래서 이제 뭐 그 국제 저널에 냈다가 유쟁 먹고 이렇게 내려 와가지고 결국에 국내 학술지에 나갔는데, 저는 그 경험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한번 사이클 돌아보는 거를 학부 때 미리 한 거를. 그래서 혹시 학부생 연참하시는 분 있으면 한번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학부 3학년 때 교환학생 안 가고 연구 참여하다가요, 교수님한테 무서워서 도망다녔습니다. 스타트업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2-3달 동안 스타트업에 빠져 있어가지고 그 생각밖에 안 납니다. 근데 사실 뭐 스타트업이든 대학원이든 인생 사는 거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근데 뭐 어디서든 창업을 할 때 그 사람이 처음에 떠올랐던 아이디어로 성공할 거라고 그 어떤 투자자도 믿지 않습니다. 근데 해보고선 당연히 피봇하고 아이디어 더 좋은 아이디어 떠오르고 또 하다 보면 어떤 시장의 문제가 만나고 또 그것이 또 업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것을 처음부터 정답인 사업을 해야지라고 하면서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아마 절대로 찾지 못할 거예요. 그걸 프로덕트 마켓 핏이라고 하는데 계속 하셔야지 그걸 찾으실 수 있으니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스타트업이시고 저는 투자자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스타트업 관심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됩니다. 저는 옆에서 투자를 받지 않겠습니다. 그냥 달라요. 그 손을 드신 분이 계시는데 안녕하세요. 지금 박사과정 전달고 박사과정 학생입니다. 방금 스타트업 얘기를 하셔서 관련해서 이제 질문을 드릴 게 있는데, 제가 지금 박사과정을 밟으면서 그 아는 지인이 이제 스타트업을 차렸는데 그 연구 분야랑 매우 그렇게 유사한 관련된 분야의 그런 스타트업이라 가지고 저보고 같이 일을 해보지 않겠냐 하는 말을 해서,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제 개인 시간을 내서 하는 수준으로 이제 좀 파트타임식으로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조언을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교수님께 좀 오픈을 해야 할지, 그리고 한다면 어느 시점에 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게 이제 고민이 되거든요. 어떤 점이냐면 이제 어차피 지금은 그냥 일종의 일다상피예요. 그러니까 연구실에서 어차피 하는 게 연구실에서도 어차피 하는 일이고, 그게 이제 그 좀 회사에 하는 거에도 다 도움이 되는 완전 같은 분야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뭐 때우고 있고 이제 돈도 더 받으니까 저는 좋은데, 이게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교수님께 오픈을 해가지고 하면 좀 더 시너지가 잘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교수님께 오픈하는 게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페이스북 라이브로 라이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녹화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아닙니다. 목소리 변조라도 좀. 저 같은 경우 교수님이 제가 지금 캐나다에 있는 줄 알고 계십니다. 슬픈 얘기인데요. 스타트업이라는 게 스타트업 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예비죠. 자, 엄태욱입니다. 스타트업이라는 게 시간이 엄청 빨리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타쌍피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완전히 하루하루를 완벽히 몰입하지 않으면 도저히 그것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요. 저도 시행착오를 겪어서 초기 멤버 중에서 파트타임이 있었는데 그 파트타임이 절대로 못 따라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파트타임에게 하루하루 설명해 주는 것도 시간이고 코스트고 결코 못 따라와요. 그래서 지금처럼 걸치시는 거는 그렇게까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하시려면 하시거나 안 하시려면 안 하시거나
면역력이 이미 있지 않습니까? 스타트업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저 근데 시간으로는 한 1년 됐거든요. 네. 제가 잠을 잘 안 자가지고. 그 이제 아마 대학원생도 100이면 100 다 다른 스토리가 있고, 제가 스타트업 이제 한국에서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 제가 투자 제일 많이 했거든요. 지금까지는 뭐 회사 통해서 한 것도 한 14건 되고 개인으로 한 건 더 많아지는데, 완전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거에서 또 교수님이 어떤 분이실지가 일단은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왜냐면 사업 경험이 이 서랍 바닥의 논리를 이해하시는지, 혹은 이제 대학원생, 제 지도 교수님은 제가 알려면 대학원생 때 저 그 포항대 신문사 기자도 했었거든요. 그 개봉 기자로. 그거를 허용해 주실 만큼 되게 알아기 넓으신 분이었는데, 대부분의 지도 교수님은 그런 거 뭐 용납 못 하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를 보면 테리님 말씀하신 것도 되게 일리가 있는데 반대 케이스도 사실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루닛이라고 혹시 아세요? 네, 루닛 스토리 아십니까? 루닛 같은 경우가 보면 뭐 저는 이제 뷰노의 투자자인데 루닛은 아니고, 그 루닛 같은 경우에도 그 대학원 동안에 텀이 있었거든요. 처음에 창업을 힙합 동아리 그 이름이 뭐죠? 그 거기서 이제 막 시작하셔가지고 해쳐 모여 하자. 해서 다 멤버들 대학원 다니면서 끝나면 나와가지고 이렇게 뭐 그 다시 모여가지고 밤에 이렇게 막 창업 아이디어 궁리하고 하다가 이제 결국 루닛이 된 거예요. 그런 경우도 보면 파타임이 결국에 하다가 이제 풀타임으로 다들 전환을 한 것이어서 그게 이제 되게 어떤 하나의 정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요. 여기에 스타트업을 뭐 사실 박사도 결국 의사결정의 연속이긴 한데, 뭐 인생의 의사결정 연속이죠. 근데 스타트업도 보면 매 순간이 의사결정이고,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대학원 때려치고 뛰어들 거냐, 아니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조금 이렇게 근데 그 뭐 발을 담그고 있다가 더 늦게 뛰어들 거냐, 이런 것도 사실 의사결정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거 타이밍이 지금 하면 안 될 것 같아. 뭐 내가 박사 한 2, 3년 더 걸린다고 치면은 그 뒤에 하면 지금 너무 늦을 것 같아. 그때 회사가 너무 커버릴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사실 승부를 걸까 말까, 이것도 의사결정이에요. 되게 그게 너무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 판단을 잘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든 생각인데 이게 약간 여성분한테 고백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가 고백해라고 한다고 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교수님께 오픈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여기 3명 중에서 유일하게 교수니까요. 교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 측면으로는 이제 연구실에서 하시는 일이 이제 직접적으로 스타트업에서 하는 일이랑 관련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교수인데 어떤 학생이 그 얘기를 저한테 하면 저는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하는 연구가 실제로 이제 스타트업에 도움이 된다, 아니면 같은 기술로 스타트업을 이제 하고 있다. 그러면 정말로 기대가 되고 심지어 흥분까지 될 것 같아요. 그 이제 두 번째 측면으로는 지금 그 교수님께 이제 두 가지 측면다 이제 저는 이제 교수님께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두 번째 측면은 어쨌든 연구실에서 계시고 연구실에서 같이 교수님,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교수님께 이제 한 반 정도는 이제 배우는 제자고 또 반 정도는 이제 고용된 관계잖아요. 그런 측면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말을 안 하는 게 어떤 도덕적 기준에서는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걸 이제 아시니까 지금 약간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말씀드려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말씀을 드리려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네. 저도 시작할 때부터 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기 이쯤에서요. 저희는 이 오프라인 미팅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퀘스천을 좀 더 이제는 선호를 하지만요. 그렇지만 또 이렇게 또 올려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근데 제가 여기 꽤 많습니다. 여기 뭐 보여지는 게 3개지만요. 근데 여기서 제가 그 재밌는 거 하나 찾았습니다. 혹시 저기 컨트롤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에 조금만 내려보면요. 그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찾는 동안요. 연구 주제만 보고 이곳에서 뼈를 묻자 하고 석박통합으로 입학했는데, 들어와서 연구해 보니 연구 주제나 교수님 지도 방식이나 제가 생각한 거와는 많이 다르더군요. 슬기롭게 지금 연구실에서 탈출하는 방식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정말 익명으로 할 수밖에 없는 퀘스천입니다. 일단 뼈를 발라내셔야 되고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어떤 거든지 이렇게 살며시 슬슬슬슬 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최적인 것 같지만 결국 콱 하는 게 가장 정답인 것 같습니다. 네. 뼈를 놓고 나오시든지 들고 나오시든지 둘 중에 하나 똑같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조금 보면요,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이 교수님의 뭐 심기를 건드리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제 여기서 나가겠습니다. 아니면 그 외에 뭔가 좀 이러한 본인과 교수님과 맞지 않은 이야기를 드려야 될 상황인데 그걸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좀 폭넓은 의미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사실 제가 좀 비슷한 이제 꼭 같은 경우는 아닌데요. 제가 이제 석사 학위로 입학을 했었어요. 카이스트의 기획과 석사 과정을. 그 6개월 동안 있다가 그냥 뜬금없이 그냥 교수님께 저는 사실 저런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조차도 인지를 못했었어요. 그냥 뭐 내가 자퇴하고 싶으면 자퇴하는 거지 뭐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수님한테 가서 휴학하겠습니다 했더니 그 교수님이 그냥 뭐 놀라시더니 그냥 도장 찍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이제 산업기능연 병특으로 가서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유학 원서 받아와서 또 그 사이 심지어 교수님께 추천서도 부탁드렸고요. 그리고 와서는 돌아와서는 자퇴서에 도장도 부탁드려서 자퇴서에 도장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그냥 나왔습니다.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이게 보면 사실 저 상황이 조금 더 명확하면 더 구체적인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런 상황이 이제 대학원뿐만이 아니고 나중에 취업을 하셔도 똑같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기업, 뭐 대기업이든 뭐 스타트업이든 어떤 공기업이든 들어가도 되게 밖에서 보는 거랑 이미지가 그러니까 실제가 되게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저런 경우라면 일단 본인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빠르게 도망치시는 게 좋고요. 제 경험담입니다. 자기 인생을 소중하기 때문에 아마 저 뉘앙스를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불행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실 확률이 높을 거예요. 그래서 그만두시는데도 되게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용기를 내시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그만두시고 저 분야에서 연구를 계속 하실 건지 아니면 완전 다른 분야에서 뭐 혹은 연구를 안 하실 건지가 되게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예를 들면 저도 연구 주제가 마음에 드셔가지고 가셨다는 얘기를 보니까 예를 들면 유학을 간다고 하더라도 혹은 국내의 다른 대학원을 간다고 하더라도 비슷한 주제로 연구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치면 이제 그 끝맺음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한국에는 보면 이렇게 세부적인 분야는 되게 좁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유학 갔다가 다시 한국에 들어온다고 치더라도 그 교수 지금 지도 교수랑 분명히 마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너무 막 뭐라 그럴까, 그치 안 좋게 나가면 굉장히 나중에 되게 불편한 관계가 되거나 혹은 이제 예를 들면 뭐 아주 심한 경우는 회방을 올 수도 있죠. 그 분이 다른 앞길에 회방을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가능하면 매끄럽게 잘 해결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추가로 뭐 더 있을 부분이 올려주시면 나중에 또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있습니다. 선택되는 방법은 가장 높고 확실하게 들어주십니다. 일어나시면 가장 확실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포스텍 4학년이고 지금 군휴학 중이고 전역하고 지금 복학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거 어떻게 아세요 그러면? 이거 집이 대전이라서. 네. 이거 들으러 오신 줄 알고. 책 드릴 뻔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자전거 타고 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전과신가요? 네? 전공이 무슨 하세요? 이 전공을 말씀드리는 게 새로 생긴 학과라서 좀 특이한 학과긴 한데. 부끄러우신가요? 창의 IT 맞습니다. 저 만난 적이 있나요 혹시? 아닌가요? 네. 만난 적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창업 경진대회나 그런 것도 좀 나갔었던 것 같고 그래가지고 좀 이상. 그 과에서 이제 초창기에 많이 찾아왔었거든요, 학생들이 저한테. 그렇습니다. 네. 제가 직접 간 적은 없은 것 같습니다. 사실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약간 저희 학과랑 좀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저희 학과가 약간 프로젝트성으로 계속 하는 학과다 보니까
어떤 연구를 하긴 하는데 학부생일 때도 근데 계속해서 뭔가 연구를 하다 보면은 갑자기 제가 하고 있는 연구가 처음에는 진짜 엄청나게 대단한 것 같고 엄청 멋있고 막 이렇게 보일 때가 있는데 갑자기 막 어느 순간 보면 다른 사람들 걸 보다 보면은 와 너무 그렇다 연구 주제가 좀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도움도 안 될 것 같고 약간 이런 그게 너무 커가지고 그래가지고 뭔가 계속해서 뭔가 이 연구에 열정을 쏟을 수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들고 혹은 연구자의 자질이 그 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고 계속 하는 거가 중요하다고 많이 하는데 그런 연구자의 자질이 부족한 건가? 라는 고민이 첫 번째로 있고요. 두 번째는 학과의 특성인지는 몰라도 뭔가 제가 뭐 컴공 대학원을 낸다든지 뭐 대학원을 지원할 때도 그렇고 약간 한 교수님한테 테크니컬한 백그라운드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순간적으로 아 내가 잘못 간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는 뭔가 연구를 딱 했을 때 연구를 딱 꽂히면 그걸 해가지고 성과를 내고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아 너무 다양한 쪽으로 연구 주제가 튀쳐나와가지고 내가 그런 게 부족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두 가지가 저는 대충 아는데 두 분을 위해서 창의 IT가 대충 어떤 시스템이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저희 학과는 우선 약간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자유전공학부랑 되게 비슷한데 좀 공과대학에서의 자유전공학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산업공학과네요. 산업경영공학과 따로 있습니다. 네, 학과가 따로 있긴 한데 저희는 마음대로 그렇습니다. 학과 수업을 마음대로 들을 수가 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연구 주제를 잡아가지고 거기에 맞는 수업을 듣고 그게 인정이 됩니다. 전공 선택으로 인정이 됩니다. 근데 우선 전공 필수 자체가 그냥 창의 설계라 해가지고 아예 그냥 연구 하나를 잡고 그걸 계속 하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연구 주제를 잡는지에 따라서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연구의 그 주제가 계속 달라져가지고 창의 설계를 하면서 어쩔 땐 이게도 관심 있고 어떨 땐 저게도 관심 있고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뭔가에 집중해서 들어가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그래서 너무 다른 상황이잖아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보면은 막 컴공에서 계속 2, 3, 4 똑같이 그렇게 수업을 듣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근데 그게 약간 답정너 같아서 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를 꼭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답을 정해놓고 지금 왜 그러지 못하는가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사람마다 다 달라서 뭐 발명가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또 맞는 직군이 있고 또 안 맞는 직군이 있고 저 같은 경우가 딱 그런 스타일인데요. 저는 그래서 이것저것 하면서 깊이에 대한 한계를 느껴서 그래서 오히려 억지로 더 박사에 저를 몰아넣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정말 빈깡통 되고 사기꾼 될 것 같아서 그런 선택도 있고 이게 답이라는 건 아니고요. 근데 반면에 또 그런 스타일이 또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필드에서 정말로 다양한 재능 발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고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본인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이제 동의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아까 이제 산업공학과라고 말씀드렸던 게 산업공학과도 약간 성질이 약간 좀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그 덕분에 이제 제가 이제 5년 전에 부교수가 되고 난 다음에 승진하고 나서 슬럼프에 빠졌어요. 지금 5년째 슬럼프인데요. 계속 이제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분이랑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것도 조금 알고 저것도 조금 알고 그러는 나보고 너는 도대체 무슨 분야의 전문가야 하면 글쎄요 뭐 이런 약간 그런 고민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조금 슬럼프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는데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은 그냥 그 고민할 시간에 다른 거 공부했으면 논문이라도 한 편 더 썼을 텐데 그래서 그냥 하기로 했어요. 그냥 하기로 했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런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는 괜찮은데 왔다 갔다 할 때 한번 왔다 했을 때 결과물을 남기셔야 되고 갔다 하셨을 때 또 새로운 걸 시작하셨으면은 아무리 작은 성공이라도 뭐 약간 뭐 그냥 조금 뭐 아주 짧은 소논문이라도 하는 결과물을 남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을 시작하는 건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일을 끝맺음을 하는 건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끝맺음 하는 경력이 자꾸 쌓이다 보면 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나중에 강점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일단 아직 학부생이기 때문에 조금 이론 고민을 하시는 감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학부생 때 연구를 해봤고 저도 이제
좁게 보면 컴공생명 두 개 있기 때문에 약간 박쥐 같은 거거든요 이게. 근데 그게 더 넓어진 거잖아요 창의 IT는. 그래서 지금 하시는 연구가 정말 지금 대학원생 혹은 박사과정 레벨에서 고민하는 연구와 똑같은 연구인가? 그걸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특히 지도 교수님이 얼마나 진지하게 지도를 받으면서 연구를 하는 것인가? 그게 일단 되게 큰 변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장애 IT나 자유전공학, 제가 최근에 서울대학교에 있는 자유전공학부 가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비슷한 류의 전공이 가지는 뭐 근본적인 한계 혹은 특징인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구 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파고든다고 할 경우에는 조금 약점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연구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보면 근데 아까 테리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연구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가 왜 연구를 해야 하지 하는 것부터 일단 고민을 해보시고, 그런 여러 분야에 걸쳐가지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길을 만들어가면서 어떻게 지금까지 온 거니까, 그게 이제 사회에서 나가서는 연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큰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넓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연구 주제에 대한 그 자격지심 같은 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모든 뭐 연구뿐만이 아니고 남의 떡이 항상 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당연한 것 같은데, 그게 본인이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내 연구 주제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내가 정말 이거 알고 싶고 정말 풀고 싶고 내 대학원 생활 뭐 5년, 7년, 8년 쓰면서까지 내가 매달리고 싶은 문제인가에 대한 확신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대학원생이 아니니까 뭐 그렇게까지 있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그 대학원을 만약에 가시면 그거 되게 오랜 시간이거든요. 20대 후반, 30 초반을 쓰는 거니까 그 정도로 내가 내 인생의 큰 부분을 그 배팅을 하고 싶은 가치가 있는 주제인지는 계속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을 높이 확실히 드시면 됩니다. 좀 높으신 것 같은데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의과학대학원 박사과정 학생입니다. 짧게는 뭐 대학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연구하는 과정 속에 있어서 이제 어떤 분들은 계속 아카데미에 남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이 이제 인더스트리얼 뭐 회사나 스타트업이나 뭐 VC 같이 그렇게 계속 진로를 바꾸게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좀 저자분들께서 어떤 개인적인 경험으로 인해서 아카데미 계속 남았는지, 아니면 뭐 스타트업이든 이렇게 VC로 가게 되셨는지, 이런 분들이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계기들이 좀 궁금합니다. 다 인생이 다 뭐 재밌고 즐겁자고 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제가 논문이 나오고 출판되고 그게 첫 번째로 인용되고 막 이럴 때 너무나 흥분됐거든요. 너무나 좋고. 근데 그래서 지금까지도 한 240번 정도 인용이 됐어요. 근데 요즘에는 논문이 나오거나 뭔가 인용이 됐을 때 그렇게 기쁘지가 않고 즐겁지가 않고, 그래서 제가 논문을 쓸 때도 나는 결과가 나왔는데 왜 내가 라이팅하고 이랬는데 힘을 써야 되지? 또 반면에 이거 과연 사람들 내가 현실을 바꾸고 있는 건 맞는 건가? 다른 논문을 위한 논문을 위해서 논문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학계에서 경험하고 했으면은 이 정도면 나는 됐다. 나는 이 정도면 된 것 같다. 이제 진짜 현실에서 좀 사람들이 도움 받았다라는 걸 좀 보고 싶다라고 해서 스타트업에 온 것 같습니다. 뭐 크게 보면 결국에 박사를 왜 하느냐의 질문과 똑같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아니면 더 크게 보면 내가 인생에서 뭘 이루고 싶은가? 그게 박사랑 관계 없을 수 있어요. 그게 되게 중요한, 그 방향성이 되게 중요한 질문 같고요. 뭐 아주 그 이분법적으로 얘기하자면 그게 순수냐 응용이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의과학도 보면 순수로 할 수도 있고 응용으로 할 수도 있죠. 그게 예를 들면 내가 연구를 계속해서 진리 탐구를 하겠다. 되게 중요한 좋은 그 목적이죠. 혹은 이제 뭔가 좀 더 예를 들면 제약사나 어떤 그 회사에 가서 실질적인 가치를 만들어 보겠다. 뭐 예를 들면 약을 만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큰 두 갈래부터 시작해서 뭐가 더 중요한지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근본적으로는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면 돼요. 본인이 해서 행복하고 보람을 느끼고, 아 이게 내가 내 인생에 이런 걸 하면 내가 적어도 뭐 나름 잘 산 것 같아. 이런 정도가 될 거를 하면 되고. 예를 들면 이제 뭐 의용을 찾다고 해도 예를 들면 뭐 대기업이냐, 뭐 스타트업이냐, 사람 업계에 간다고 할지라도 창업을 하느냐, 투자를 하느냐, 그게 계속 갈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내가 하고 싶은 목적, 내 성향, 내가 재밌는 거 이런 걸 다 해보시면서, 저도 예를 들면 제가 박사하고 학교에 있다가 대학병원에 있다가 대기업에 갔다가 지금 나와가지고 제가 창업했는데 갈 때마다 다 달랐어요. 이게 그냥 보시면 잘 모르거든요. 밖에서 보면. 대기업 뭐 요즘에 글쎄요, 뭐 카이스트는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뭐 다 공무원 되고 싶어하는 친구도 많고 대기업 가고 싶어하는 분도 많잖아요. 근데 제가 장담컨대 그거 들어가 보면 엄청 다릅니다. 본인이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거랑. 아마 카이스트나 카이스트 학부도 그렇고 대학원도 보면 내가 머릿속으로 이미지 상상하고 했던 거랑 들어보면 현실이 완전 다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시행착오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본인이 좀 겪으면서 나는 되게 순수한 연구, 내가 진리 탐구를 해야지 했는데 해보니까 재미가 없어. 야, 맞아 이게 충분히 그런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시행착오 겪으면서 결국에 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뭐 지금도 저희는 시행착오를 크고 작게 겪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네. 항상 이게 진로 상담을 하면 항상 하는 말인데, 제가 어디 업계 선배님 한 50살 된 분한테 가서 물어봐도 그분도 여전히 진로 고민을 해요. 네, 진로 고민은 평생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행사할 때랑 그리고 두 분 만나뵈서 그 이야기 나눌 때랑 마다 느끼는 건데요. 저만 되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도 아마 되게 생각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이때쯤 학교를 다니고 있었으면 이런 행사가 있는지도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그냥 뭐 어쩌다가 뭐 하다 보니까 유학을 갔어요. 대학원에 가고 난 다음에 대학원에 들어갈 때는 박사가 끝나고 나서 뭘 해야 할지에 대해서 아무 고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그 세계는 그러니까 있다는 것 존재 자체도 인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졸업할 때가 다가오니까, 아 이제 졸업할 때가 됐으니까 잡을 구해야 되겠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저는 이제 산업공학 박사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도 저는 산업공학 박사를 했지만 산업에서 제 연구 결과가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그냥 뭔가 좀 제네틱한 모델을 뭐 다루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 자신은 사실은 실제로는 그런 연구를 했더라도 산업 현장에 가면은 이제 제 능력이 쓰일 곳은 아주 많은데, 저는 이제 제 박사학위의 의미를 되게 좁게 해석했던 것 같아요. 이 두 분들께서는 굉장히 박사학위의 의미를 굉장히 넓게 해석하신 것 같고, 저는 굉장히 좁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잔마켓에 이제 나갔을 때도 그 인더스트리 잡은 지원조차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뭔가 교직에 관심이 있었다기보다 그냥 그렇게 복잡한 생각을 하지 못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너무 생각 많이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중에 그 직장 오퍼가 아마 말해줄 겁니다. 하다 보면은 거의 공통적인 답이 아직까지 고민할 필요 없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답은 너 안에 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답은 그냥 짧게 얘기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 어디 있나요? 네, 앞에도 있으시고 늘 앞에만 봐서 사이드도 좀 보면 네. 일단 하나 주시면 바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카이스트에 재학 중인 학부생 1학년인데요. 되게 지금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아무튼 고민을 언젠가 할 거기 때문에 그냥. 과가 어떻게 되십니까? 아직 1학년이라 없나요? 없는데 이제 전기전자과로 진학할까 생각. 네, 저도 무학과였습니다. 1학년. 네. 그래서 제 질문은 생각하면 한 3개 정도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제가 뭔가 고등학교 때나 입학 초기만 해도 약간 대학원을 가야지 하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남들이 다 그렇게 가고, 특히 카이스트는 되게 대학원 진학률이 높잖아요. 근데 요즘 들어서 생각하는 게, 대학원을 꼭 가야 되나? 그리고 대학원에 가면 뭐가 좋지? 이게 약간 되게 그런 의문이 많이 들어서, 이제 대학원에 가면 뭐가 좋은지, 그게 제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제가 막 대학원에 맞는 사람인지
그거를 지금은 되게 알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대학원을 가야 되고 어떤 사람들이 대학원을 가면 안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이제 제가 아직 1학년이니까 앞으로 그래도 학부 때 이런 걸 결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경험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대학원에 맞는 사람인지 어떤 경험들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질문하고 왔습니다. 제가 꼰대 같은 말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맞대는. 그런보다 저희가 교육 시스템에서 자라오다 보니까 되게 로컬 맥시마를 찾는데 되게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대학교를 어떻게 가야 되지? 대학교 때는 대학원, 유학을 어떻게 가야 되지? 막 이런 거에 찾고 있는데 정말로 빅 퀘스천을 던져본 적이 있는가? 내가 어떻게 살거나 어떻게 세상을 바꾸거나 결국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난 뭘 해야 되지? 막 그런 강렬한 뭔가가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수단으로 대학원이든 뭐 직업이든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의 고민들이 다 바로 앞에 다가올 무엇에 촉박해서 이제 좀 있으면 3학년, 4학년인데 그 다음 선택을 해야 되는데 뭘 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때 선택 안 해도 아주 큰일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선택을 잘못해도 큰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거보다는 그냥 이제까지 로컬 맥시마 잘 하셔서 대학교 잘 들어오셨으니까 그쯤에서 내려놓고 좀 더 큰 질문 던져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엄청 공감하는데요. 저도 다 우리 국내생이잖아요. 보면 이게 그 사고 방식이 은연중에 내 인생의 문제 혹은 사고 방식에도 이게 물들어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저도 이게 예를 들면 뭐 개인적인 결정, 직업적인 결정할 때도 이게 로컬 옵티마 혹은 글로벌 옵티마가 어떻게 최적 해를 어떻게 찾으려고 무의식 중에 보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놓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 공감해서 말씀드렸고 그 질문 저도 사실은 글쎄요. 일단 저는 뭐 세 가지 모두 연구 참여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그거 하시면 딱 느낌이 올 거예요. 대학원 꼭 가야 되냐? 꼭 가야 할 필요 없습니다. 예, 그 대학원 그러니까 계속 뭐 똑같은 답을 반복하는 것 같은데 내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거에 대학원이 필요하면 가는 것이고 그게 뭐 진리 추구이든 뭐 전문성에 더 갖고 싶든 혹은 뭐 더 좋은 직장을 가고 싶든 교수가 되고 싶든 그게 이제 필요하면 가는 거고 아니면 갈 필요 없어요. 예. 대학원 간다는 게 엄청나게 큰 기회 비용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시간과 비용과 내 인생의 낭비가 될 수도 있는 것들을 많은 불확실성 속에서 많은 걸 걸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답이 될 수도 없고 답이 되어서도 안 되고 필수도 전혀 아닙니다. 네. 필요하시면 가면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카이스트에 견학을 왔었거든요. 뭐 입학 설명회도 듣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슬라이드에 보여준 통계가 이제 학부생들 중에 카이스트 학부생들 중에 졸업을 하면은 한 50% 정도가 석사과정에 진학하고 그 중에 또 한 50% 정도가 박사학위에 진학을 한대요. 그때 이제 어린 마음에 이제 느꼈던 거는 와 경쟁 진짜 빡세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이제 깨어 있는 나머지 50%들이 미리미리 다 도망치는 거였어요. 그냥 하고 싶으면 하면 되고 뭐 필요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첨언을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친구들 간다고 대학원 가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저 그렇게 갔다가 자퇴했어요. 절대 안 됩니다. 보통 저희 포항도 그렇고 카이스트도 보통 그렇게 많이 가거든요, 실제로. 아니면 하다 보니까 나는 군대 안 갔는데 그럼 대학 가야겠네. 그러니까 내 친구 다 나도 가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이유는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군대는 안 가는 거는 또 다른 문제. 네, 이쪽에서도 한번 제가 그런데 잠시만요. 지금 이 시점에서요. 지금 계속 글이 올라오는데 엄지척을 압도적으로 많이 받은 글이 하나 있습니다. 네, 요거부터 한번 답변하면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진짜 우울해. 일단 자신감 가지세요. 그러니까 이게 슬럼프에 빠지신 거잖아요. 이게 연구가 잘 안 되시는 건데 연구가 잘 안 되는 사실은 좀 더 세밀한 이야기를 듣고 싶긴 한데 어쨌든 임명을 올리셨으니까 연구가 잘 안 되는 경우는 항상 발생하죠. 그러니까 연구죠. 연구는 항상 성공이 보장이 안 돼 있고. 그런데 지금 이제 도망칠지 말지를 이제 고민하시는 정도까지 갔었으면 상태가 좀 많이 심각하다고 보고. 그런데 이제 이 상태에서도 이제
사실 중요한 것이 이제 슬럼프에 빠졌을 때 이제 일어나는 방법은 이제 버텨야 되는데 버틸 때도 이제 작은 목표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연구가 아무리 잘 안 될 때도 이제 작은 자기만의 목표를 바꾸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진짜 간단한 것들 뭐 오늘은 뭐 아침 7시에는 한번 일어나 봐야지 뭐 그런 것들 아니면은 이제 조금 더 연구랑 관련된 것은 여기에 이제 연구가 실패했지만 어쨌든 내가 실패한 것 중에서도 알아낸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라도 한번 정리해서 어디다가 이제 투고라도 한번 해봐야겠다라든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사실 이 연구 결과가 안 좋은 속에서 헤매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이게 다 약이 되는데 이제 지금 버틸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조금씩 작은 목표들을 만들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자세한 상황을 몰라서 정확한 말씀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재미없다는 게 진짜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늪에 빠졌는데 이 늪에 빠졌을 때의 문제 중 하나는 연구를 하려는 문제를 제대로 정의를 잘 못하고 시작을 한 거거든요. 사실 그냥 한 거예요. 그냥 하다 보니까 여기가 늪인지 몰랐던 거죠. 사실 문제 정의를 굉장히 잘 하고 이것이 굉장히 인터레스팅한 곳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시작부터 잘 해놓으면 사실은 절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직 그런 눈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해봤더니 이게 먹고 들어간 게 아니라 오히려 가라앉는 된 거죠. 그랬을 때는 결과적으로 거기서 뭔가 저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빠져나와야 되는데 아주 수준 낮은 논문 하나 쓰고 빠져나오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사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저런 경우에 진짜 힘들거든요. 정말로 이게 세 명 다 같이 한숨 쉬는 거 보였죠. 근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제 지도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기도 한데 연구는 디폴트가 꽝입니다. 원래 뭐가 바로바로 이렇게 다 결과 나오면 그 연구가 아니에요. 너무 낮은 바를 잡았거나 한 것이어서.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연구가 재미없다는 게 있었나요? 연구를 잘 자신이 없고 만들 자신이 없다. 일단은 저게도 연차도 관련이 있습니다. 매몰 비용이라 그러는데 내가 지금 얼마나 시간을 꼬라박았느냐 그것도 되게 큰 변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정말 도망치는 게 그만두고 싶다고 하면은 그만둘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그거를. 근데 이제 좀 더 버텨가지고 뭔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버텨보고 싶다고 하면 버티는 게 좋은데요. 저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연구가 성공한다고 해서 인생이 성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연구가 실패한다고 해서 인생이 실패하지도 않습니다. 그거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런 경우가 이제 더 심해지면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까지로 갈 수 있는데 제가 책에는 안 썼지만 항상 이렇게 오프라인에 와서 말씀드리는 경우면 아마 글쎄요 제 친동생이 이제 카이스트 05학번인데 항공우주 하여튼 뭐 걔는 이제 대학을 안 갔지만 그 당시에 되게 안 좋은 일이 많았잖아요. 외국인 총장이 오셨을 때 그런 일들이 대학원도 되게 비일비재합니다. 실제로 보면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제가 대학원 생활을 할 때에도 저는 2번 봤습니다. 제 주변 연구실에서. 그러니까 이제 보면 그런 경우가 저는 왜 발생하냐고 생각하냐면 대학원 생활에 실패하는 게 인생에서 실패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대학원에 있으면 연구실에 있으면 연구실이라는 게 나의 전부 세상인 거거든요. 근데 절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밖에 더 넓은 세상이 있고 박사를 따는데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연구에서 실패자가 되더라도 인생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거든요. 제가 책에도 우리 논문 인용해서 나왔지만 박사를 딴 사람과 안 딴 사람의 인생 행복한 비율 네이처 논문입니다. 해보면 코릴레이션이 없어요 이게. 그리고 박사를 따면 연봉이 높아지느냐? 없어요 이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맞아지겠죠? 실제로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취업의 기회는 더 적어질 수도 있고요 그게.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용기가 없으시면 용기를 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그만두시고 싶으시면 대학원이 박사과정이 절대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사이드에서 마이크 대. 네, 안녕하세요. 전 전자과의 영상 처리 분야에서 그 1학 지금 1년째 석사인 그 강민준이라고 합니다. 다름 아니라 초반에 이제 석사 초반에는 운동도 좀 하고 약간 규칙적인 삶을 살았던 것 같은데 이제 와서 약간 개인 연구도 하고 그리고 이제 과제도 좀 많아지고 이러니까 좀 이제 불규칙적인 약간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있는 분야가 영상 처리다 보니 이제 코딩할 일이 많은데 코딩이 이제 한 번 할 때 약간 끝을 봐야지 좀 잘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 약간 계획한 거와 다르게 좀 많이 불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 그래서 좀 건강이 좀 안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는데 네, 이게 악순환인 것 같은데 건강이 안 좋아지다 보니 좀 그 제가 또 힘을 내야 될 때 힘을 못 내서 그 연구가 또 잘 안 되고 막 이런 게 있어서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떤 노하우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운동하세요. 저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게 이제 의식적인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거는 저는 제가 학부생 때 막 코딩하면서 막 친구들끼리 우스갯소리로 얘기했던 게 뭐냐면 모든 위대한 프로그램은 밤에 이루어진다고 밤에 코딩하고 그랬는데 그거 저는 아닌 것 같고요. 그게 예를 들면 정말 효율적으로 코딩을 하고 디버깅 하는 것도 충분한 휴식이 있어야지만 된다고 봐요. 그거 붙잡고 있다고 해서 코딩이 잘 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제 경험상은 디버깅 같은 특히 그러하고 그리고 이제 연구라는 게 장기적인 레이스이기 때문에 그 예를 들면 뭐 하루키 작가이라고 책가 요즘에 제 감각이 안 좋지만 하여튼 뭐 그런 작가들마다 글 쓰는 스타일을 보면 예를 들면 하루키 같은 경우에 하루에 2시간만 쓰거든요. 매일매일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2시간 쓰고 그 다음에 다 안 쓰고 그 꾸준하게 뭐 어떤 일이 있어도 2시간인가 몇 페이지를 정해놓고 써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 작품 활동을 꾸준히 하는 거고 단명하는 작가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 막 약간 신내림 받아가지고 밤새면 술 마시면서 밤새 쓰고 이제 명작을 내고 죽는 거지. 그러니까 연구를 하는 거는 저는 이제 하루키 스타일이 좀 맞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뭐 운동이요 좋고요 그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몸과 마음의 건강을 모두 유지할 수 있는 그 루틴을 만들면 좋습니다. 그게 뭐 연애일 수도 있고 뭐 어디 뭐 영화 보러 가는 걸 수도 있고 맛집 탐방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게 뭐 연구랑 주객이 저도되면 안 되겠지만 적당한 그 레귤러한 루틴을 만드는 거는 장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연구 인생 전체에 있어가지고. 네. 저는 뭐 운동을 한 적이 없어서 덧붙일 말이 없습니다. 제가 사실 거의 석박사 때 오전에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캐나다에서도 가면은 애들이 막 야 너 뭐 새벽 4시, 5시, 6시쯤 나가던데 왜 그러냐 막 뭐 이런 식이거든요 거의. 근데 요즘에 이제 스타트업을 하면서 깨달은 건데 제가 뭔가 되게 안 좋은 습관이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저는 열심히 한다라고 하면서 막 밤을 새고 이러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로 밀도 있게 일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밀도 있게 몰입하고. 근데 그 밀도라는 거는 결국 시간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시간을 짧게 가지고 그 컨스트레인트를 줘야지 몰입이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야 뭐가 나오고. 그래서 그 외국에 보면 그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애들 일하는 거 보면은 뭐 우리나라는 가면은 막 회사에서 막 커피 한 잔 마시고 중간에 뭐 담배 한 대 피고 와야 되지 막 이러면서 막 천천히 일하면서 어차피 야근할 건데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정말로 밥 먹고 나서 바로 그냥 야 어차피 가야 되는데 빨리 하면서 막 이렇게 몰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몰입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늘어지는 시간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몰입 플러스 늘어지는 시간이 있다면 차라리 몰입만 있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어디 있나? 하나 더 있었는데. 여기도 자신감 있겠죠. 네. 책을 3권 사신 거예요? 한 권은 선물 받았고요. 2권은 친구들한테 선물 주고 오, 네. 감사합니다. VIP십니다. 참고로 교보문고에 성경 다음 가는 바이블이라고. 좋은 말씀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수리과학과 박사과정 홍표 학생이고요. 이제 책에 굉장히 좋은 조언들을 많이 실어주셨잖아요. 근데 그 글들이
이제 블로그에 있는 글들을 잘 모아서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 이상 된 글들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책을 쓰시고 난 지금 시점에서 그 말은 잘못했다 라든지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을 수도 있잖아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박사과정 다 지나가고 사회생활을 한 이후에 또 겪은 다음에 쓴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썼는지 기억이 안 나서 목차라고 말해서 무슨 이 사람들이 누가 목차 보고 있어. 네. 제가 느끼는 감정은 부끄럽습니다. 이런 글을 썼다니. 네. 부끄러운 거는 그냥 이제 싸질러 놓고 전 덮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 했다 아까 제가 말씀했지만 이거 지금 한 200명 있으면 다 스토리 달라요. 본인들이 어떤 경험하는 저희도 다르고 그리고 저희가 뭐 책으로 나왔다고 해서 절대 정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거 동의가 안 되시면 무시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왜 저렇게 생각했을까 하면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저희가 아무래도 한번 먼저 경험을 하긴 했으니까. 네. 저희도 보면 얘기 다르거든요. 이 책 중에서 보시면 그렇겠지만. 제가 특히 부끄러운 점은 고백 시간인가요? 네. 지금 보니까 되게 부끄럽네요. 약간 뭐랄까 일단 뭔가 기술적인 거를 알려줬다는 것 자체가 되게 부끄럽고요. 기술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아닌데 뭐 유학 기술이라든지 뭔가 뭐 논문 쓰는 기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무시하시고요 제발. 네, 그리고 약간 너무 좀 애늙은이처럼 쓴 게 아닌가 이것도 약간 부끄럽고 이런 흑역사는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딱히 뭐 부끄럽긴 마찬가지인데요. 뭐 그렇다고 생각이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도 뭐 비슷한 생각을 하고 살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제 마음에 제일 드는 챕터는 그 멘붕에 대한 챕터인데 지금도 여전히 멘붕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멘붕을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대해서 쓴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계속 멘붕을 하고 있어요. 뭐 프로포절이 리젝된다든가 페이퍼가 리젝된다든가. 근데 그때도 많이 헤매면서 내가 썼던 말도 내가 잘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 나도 잘 못하면서 그러니까 썼으니까 뭐 좀 후회가 되긴 하네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글은 내게 뒤처질 수 있는 행복을 허락하라. 이걸 제일 좋아합니다. 저는. 두 분 모두 이게 거의 마지막 가면 그 챕터가 되게 요즘에 힐링 막 위안 저는 그게 없거든요 챕터에. 근데 이런 서평이나 댓글 읽어보면 방금 말씀하신 그 두 분에 대한 되게 좋은 평이 많더라고요. 주 박사님 무슨 이런 나약한 것들 너무 크게 쓴 것 같아가지고 이건 아닌 건데 그게 좀 후회가 되나요? 네. 네, 계속 세 번 사였으니까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그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막간을 활용해서 그 교보문고 이렇게 서평이나 뭐 이렇게 페북 같은 데 쓰시고 저희 태그해 주시면 저 다 보거든요 사실은. 되게 궁금해요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해요. 읽어보시고 어떤 느낌이신지. 그래서 좀 평을 남겨주시면 매일 새로 거침하고 있죠. 네, 저는 매일매일 들어봅니다 사실은. 교보문고에 제 이름 검색해가지고. 악플은 하지 마시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기술대학원 석사 인재 1학기 마치고 있는 학생인데 석사 인재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1학기. 저는 미국으로 박사 유학 가고 싶은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미국에서 잡을 구하고 싶은 건데 이제 영구적으로 그 짧은 석사 기간 동안 무엇을 준비하고 뭐에 집중을 해서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건지 그리고 지금 석사 교수님한테 이걸 언제쯤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 그런 게 궁금해요. 그게 그 석사 유학 가는 기술은 태용 씨가 그 책을 잘 쓰셨고요. 실패기와 성공기가 있고요. 그리고 교수님께 말씀드릴 타이밍은 추천서를 부탁드릴 때 타이밍이고요. 그리고 미국을 가셔서 이제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미국을 가셔서 잡을 잡는다는 거는 한국을 떠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이제 사람마다 이제 뭐 그냥 뭐 꿈을 쫓아간다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제가 지금 이제 미국에서 잡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오래 살고 있는데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이제 좋은 점은 어쨌든 내가 이제 미국에서 좀
그 한국이라는 이제 굴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굴 내고 속박일 수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더 잘 살 수 있고 그런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또 끊임없이 한국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자꾸 카이스트에도 놀러 오고 뭐 저기도 놀러 가고 하는데 저희 이제 미국에서 잡은 친구들끼리 이제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다 유학 나온 게 잘못이더라고요. 유학을 나오는 순간 어쨌든 미국에서 잡을 확률이 많아져서 그 순간에 사실은 유학을 나온 것과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인생이 많이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잡을 잡아서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으로 들어갈까 말까를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민하고 있고 그 고민에 대한 답을 못 내렸기 때문에 안 들어가고 있는 거지 그냥 고민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생각도 조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미국에서 잡을 잡고 싶으세요? 근데 결국에는 한국에서는 살긴 살 건데 그냥 경험을 해보고 싶다. 네. 제가 근데 너무 짧은 순간에 엄청 기술적 밀도 난이도를 요구하는 질문을 하셔서 뭐를 부탁하셨죠? 지금 밤새고 와서 지금 정신이 없어요. 유학장 기술에 대해서 부탁했어요. 석사생인데 이제 유학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유학을 잘 준비할 수 있을까? 저는 첫 해 실패했는데요. 1년 더 하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실패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네 그렇습니다. 근데 실패 한번 해보면 그때 덜컹 갔으면 큰일 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실패해보시란 말씀은 아니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질문 저기 끝에 하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학부 신입생이고 이제 3일 뒤에 학과 결정 시간이 오는데 제가 카이스트 입학할 때는 제가 장영재 교수님 경영학 콘서트를 읽고 산업공학과에 가야겠다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학과 설명회를 듣고 주변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보면서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크리티컬했던 게 아는 대학원생 분한테 제가 산업공학과 가고 싶다고 했더니 흠칫하시면서 거기는 뭐 정산, 전기전자 떠돌다가 마지막에 가는 곳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산업공학 학생들 되게 많은데 그리고 교수도 2명이나 있는데 그리고 장 교수님이랑 공 교수님 둘 다 학부는 다른 과 하셨던 것 같고 되게 그리고 학부과는 그렇게 안 중요하다. 연구는 뭐 대학원생이 가는 과가 중요하고 학부 때는 경험이랑 기회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전자과가 돈도 많고 크니까 전자과를 가서 경험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할 이야기는 많지만요. 오늘 이야기는 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공 교수님 제일 마지막 제 경험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저도 이제 같은 과정을 거쳤거든요. 이제 1학년 때 이제 학과를 정할 때 사실은 제가 제일 가고 싶었던 과는 수학과였어요. 수학을 잘하지는 못했었는데 그냥 막연한 수학의 동경으로 수학과를 가고 싶었었는데 겁이 나서 못 갔어요. 그냥 뭐 아시다시피 뭐 카이스트 수학과에도 되게 이상한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겁이 나서 못 갔고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가고 싶었던 과는 산업공학과였어요. 산업공학과를 가겠다라고 이제 저도 이제 뭐 옛날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경영학 콘서트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에 관심도 많았고 그래서 산업공학과를 가고 싶었었는데 그 얘기를 부모님께 들었더니 이제 부모님께서 이러저러 알아보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대기업에 다니는 이제 그 친구분들께 이제 그 산업공학과 졸업생들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느냐 그리고 산업공학과라는 게 사실 좀 생소하잖아요 일반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제 알아봤더니 그냥 전산실에서 근무를 한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면서 산업공학을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기획과를 갔어요. 그랬더니 기획과를 졸업하고 났더니 산업공학과를 가고 싶어서 다시 산업공학을 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큰 의미는 없고요. 그냥 하다 보면은 돼요. 그러니까 너무 고민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은 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거의 스토리가 똑같은데요.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공대 전체 뽑았어요. 그때 공대 전체 뽑아서 2학년 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어려서부터 컴퓨터과를 가고 싶었거든요. 어려서부터. 네, 근데 뭔가 들어와 보니까 나는 코딩 잘 못하는데 여기서 막 정보원리 MPT 인재가 있고 막 다 코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도 될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 당시에 저는 이제 물리올림피아드 출신이니까 물리 많이 하는 기계과 가자라고 해서 갔는데요.
결국은 돌아서 결국은 로봇에서 뭐 인공지능 해가지고 딥러닝 해가지고 결국 지금 전기 컴퓨터 공학부에 있고 결국 인공지능 뭐 이런 쪽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결국 첫 번째 떠오르는 직감, 내가 여기 가고 싶다. 그거 따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 하신 말씀 중에 제일 동감이 안 되고 동의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뭐 다른 과에 못 가서 떠돌다 가는 뭐 이런 거가 저는 굉장히 싫어하는 얘기고, 그런 얘기는 한국에 보면 되게 서열화나 어떤 등수 매기는 거에 되게 익숙한 것 같아요. 근데 인생이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전공도 그러하고 전공에는 뭐 이렇게 등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하신 말씀이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어떤 과가 유망하다, 뭐 예를 들면 커트라인이 높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잖아. 수능이 잘 나왔으니까 의대에 간다, 이런 거. 저는 그거 인생이 불행해지는 아주 빠른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뭐 그러니까 아직 그게 명확하지 않을 수는 있죠. 아직 2학년이니까. 그래도 이제 그 중에,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은 것 중에도 그나마 하고 싶은 걸 하셔야 돼요. 그래야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면, 저도 이제 무학과로 1학년 입학해가지고서, 저는 원래 컴공과 가고 싶었거든요. 대학 들어올 때, 고3 때부터 그 컴공과를 써놓고 공부했으니까, 이제 독서실에다가. 근데 이제 근데 막상 제가 이제 계속 아까 뭐 그 회사도 그렇고 뭐 대학원도 그렇고 막연하게 상상했을 때 하고 들어온 다음에 실제로 보니까 다르다는 게 제가 느낀 거거든요. 컴공과에 제가 그러니까 1학년 들어와서 CS101 들으면서 코딩을 해보니까 상상할 때는 너무 다른 거죠. 이게 약간 태용이랑 비슷한데, 제가 어사인을 하죠, 그죠? 카이스트도 어사인을 제가 그 듀를 맞춘 게 거의 한 번도 없어요. 그 1학년 1학기 2학기 다 포함해서. 저희는 CS101 듣고 프로그래밍 입문이라는 걸 들었는데 C++ 하면서 좀 굉장히 불행했어요. 이게 그 되게 재미도 없고, 그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내 스스로 느끼는 재미가 없는 거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랑 비교했을 때 내가 너무 이거 차이가 너무 갭이 많이 벌어진다, 이런 게 있을 수도 그런 거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어서 갔어요, 그냥. 그리고 하고 싶어서 생명과 복수 전공을 선택했고, 저는 거기에 대한 후회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뭐 어디가 유망하다고 하더라. 지금 예를 들면 지금 딥러닝이 엄청 유망하지만 한 10년 전에 이걸 유망하다고 해서 예를 들면 커트라인 높다고 해서 선택하면 매우 높은 확률로 본인이 사회에 나가실 때, 잡을 잡으실 때는 완전 뒤바뀔 가능성이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뭐 미래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이고, 지금 커트라인 높은 거 아무 의미 없고, 결국에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 이 세 분을 저희 학과 소개하는 자리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저기 엄지척을 가장 많이 다른 부분을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질문이 아마 맥락에는 2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또 많이 생각하시는 또 이성 문제, 연애 문제, 거기 그것과 싸움편은 또 빨리 졸업해서 그냥 끝내고 가자. 그런데 이게 그러면은 해외 의식이 남아가지고 계속 나중에도 이러한 내 삶을 살아가는데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疑問인 것 같은데요. 그 이성 연애 문제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보다 더 슬픈 건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 저는 저 이성 문제가 연구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쩌면 연구보다 저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거 이제 예를 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잘 찾고 뭐 인생의 반려자를 찾는 문제가 뭐 연애랑 결혼이랑 다를 수도 있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연구를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죠. 뭐 저도 공대생이고 뭐 우리 뭐 공대생 대충 지금 보면 성비를 보아해도 거의 빤하잖아요. 저도 예외가 아니었거든요. 되게 슬프네요. 네, 저는 되게 암울한 학부생 시절을 보냈는데, 그게 이제 연애가 단기적으로 보면, 저는 대학원 생활 때 연애를 뭐 쭉 하긴 했는데
지금의 그 친구가 지금의 와이프는 아니지만 근데 이제 투머치 인포메이션. 그래서 결국에 그 연애를 실패했단 말이죠. 뭐 결과적으로 지금의 뭐 한 거는. 근데 이제 그때는 그런 관계를 가지는 게 일단 뭐 연애를 하면서 많이 싸우고 뭐 이렇게 사이가 안 좋으면 굉장히 뭐 연구뿐만이 아니고 인생 전체에도 마이너스가 되겠지만 일단은 연애를 잘 안정적으로 할 수 있으면 연구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까 그 나오던 그 연구를 잊어버릴 수 있는 뭔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두 가지였어요. 한 가지가 운동이고 한 가지 연애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연구에도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거치시는 게 사실 뭐 예를 들면 여러 번의 연애 좀 이상한데 그런 경험 많이 하시는 게 결국에는 그 삶의 굉장히 큰 부분에도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기회가 그러니까 연구를 우리 뭐라 그러죠? 뭐 각각 연구 따위. 네, 연구를 위해서 연애를 희생한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뭐 수도사 같은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답을 너무 정해놓고 하시니까 스트레스 받으시는 것 같은데 원래 사랑 때문에 일 망치고 일 때문에 사랑 망치고 원래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뭐 일도 잘 되고 사랑도 잘 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게 한다는 건 결국 더 잘할 수 있는데 또 더 못하는 거기도 하고 세상에 또 물론 둘 다 잘하는 슈퍼맨도 있지만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내가 통제하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본인의 선택이고 아니면 망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자책하거나 그럴 필요 없이 아 이거 너무 자연스러운 인생이구나 난 망했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3 때 보면 엄마 아빠나 학교 선생님들이 연애하지 말라 뭐 대학 가서 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고3이랑 달라요 이제 대학원생 정도 되면. 그리고 이제 뭐 박사를 따면 빨리 따도 이제 20대 후반이고 늦게 따면 30 뭐 중반까지도 갈 수 있을 텐데. 저 중반 넘어섰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애하셔야 돼요. 그 박사 따시고 연애하시면 너무 늦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도. 그 비슷한 예가 있는데 이제 박사가 졸업하고 이제 결혼해서 똑같은 문제가 생겨요. 대체로 이제 결혼하고 나면 이제 또 비슷하게 오는 딜레마가 애를 도대체 언제 낳을 것인가, 이제 안정이 되고 낳을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와이프가 이제 좀 더 안정되거나 아니면 남편이 좀 더 안정되거나 둘 중에 한 명이 안정되거나 아니면 둘 다 안정되거나 그때 이렇게 하는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인생 선배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냥 빨리 낳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연애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하면 하는 거고요,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 영향이 없는 게 가장 위험하다는 거. 네. 일단은 저희가 시간이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질문 하나만 더 받고요. 원래 몇 시까지 저희가 6시까지인데 그 전에 이 사인하는 사인을 직접 만나는 시간까지 합쳐서 6시까지니까요. 아마 40분까지는 저희가 이걸 마감하고 그리고 한 20분 동안은 직접 사인하시는 시간을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사인하는 건 처음 듣는데. 뭐 학생들이 시간 더 쓰고 싶으시면 저희는 뭐 좀 더 될 것 같은데요. 네, 저기 좀더 많이 드시고 하시면 저희가 쫓겨나야 되는 시간이 그렇군요. 네. 네. 일단 여기서 그러면요 마지막 여기 계속 뭐 엄지척이 숫자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두 번째 질문 진행하도록 하죠. 설마. 아마 여기 뭐 답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제가 몇 학번일까요? 제가 02학번입니다. 네. 그걸로 답이 된 것 같네요. 네, 이상입니다. 저는 01학번입니다. 저는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늦는다고 생각하시는데 뭐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오늘 또 뭔가 중요한 걸 하고 왔는데 결국은 제가 뭔가 빨리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급하게 뭔가 빨리 달려가야 빨리 가는 게 아니라 남들이 안 가본 길 가보고 거기에서 그런 길에 가보면 정말 얻는 것이 기존에 가던 길 가는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이 없거든요. 새로운 환경이다 보니까 헤쳐나가다 보면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내가 분명히 방황하느라고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그 경험들이 보상으로 오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결코 뭐 늦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히 방황하셔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지내다 보니까 그냥 바로바로 다음 단계로 많이 넘어가서 되게 빨리 이게 커리어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항상 이제 보면서 느끼는 건데 이제 비슷한 나이인데 지금 이제 조교수가 되고를 생활을 시작하는 이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훨씬 높은 수준의 성숙도로 훨씬 좋은 결과를 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늦는 건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길게 봐서는요. 저는 일단 저 조급함이나 아니면 늦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남들이랑 비교하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그 비교를 안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책에 쓴 내용인데 제가 뭐 행복해지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불행해지는 되게 좋은 방법이 뭐냐면 남들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게 저도 되게 비슷하게 학부 때 되게 많은 활동, 그러니까 과외 활동들을 많이 했었고, 뭐 단기유학도 갔다 왔고, 그리고 뭐 동아리도 되게 많이 했고, 뭐 인턴 같은 것도 했고, 복수공부 하면서 이제 좀 5년 다녀가지고 늦게 입학을 했는데 대학원도 저런 과정을 저도 거쳐봐서 알지만 되게 많은 걸 얻으셨을 거예요 분명히. 그냥 일반적으로 빨리 공부해가지고 뭐 그 대학원 가는 학생들보다 저는 제일 이해 안 됐던 게 학부 조기 졸업하는 거였거든요. 3년 반 다니고 빨리 대학원 가는 거. 저는 오히려 조금 돌아가더라도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면서 인생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인이 느끼시기에도 지금 예를 들면 같은 박사 2년차랑 뭐 다른 뭐 비교하지 말라겠지만 비교해본다 하면은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의 폭이나 뭐 사고 방식이나 인생을 바라보는 자세가 되게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절대 조급함을 느끼실 필요가 없고 사실 그 박사를 인생 전체에서 보면 저는 제가 20대 박사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29인가 벌써 했는데 29의 박사 하나 35세 박사 하나 별 차이 없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지만 박사를 하지 않으면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별로 동의하지 않는데 박사를 하지 않아도 인생을 넓게 보면 별 차이 없다고 저는 봐요. 제가 책을 썼지만 박사 학위가 있다고 해서 보장되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거 운전면허보다 못한 거예요. 운전면허 따고 못 할 수 있어요. 박사 학위 때문에 예를 들면 교수 같은 잡에 어플라이 할 수는 있죠. 뭐 그런 거 빼면 교수 같은 잡이요? 저는 교수 해봤기 때문에 교수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교수 같은 걸 하고 싶으시면 하시면 되는데 교수 같은 거 하고 싶으시면 박사를 따면 좋죠. 근데 그런 게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박사 학위 지금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지만 우리 인생에서 기회의 차이가 뭐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별로 없거든요 사실은. 예를 들면 의사 면허든 뭐 변호사 면허든 약사 면허든 이런 게 있으면 뭐 아주 갈리죠.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가. 근데 박사는 안 그렇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너무 조급함을 안 느끼시면 좋고 그 과정을 잘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비슷한 많은 고민들이 오늘 문득 든 생각이었었는데요. 그 많은 분들이 그냥 이런 경력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 약간 게임에서 테크트리 탄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늦어지고 아니면 뭔가 잘못 가는 길인가 고민하게 되고 그런 게 아닐까 생각돼요. 그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드론을 초반에 많이 뽑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그러니까 남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스스로 공감을 많이 못했는데 지금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게 아마 이제 지금 카이스트에 들어오시고 대학원에 가시고 하시면 되게 공부 잘했고 뭐 모범생이었고 그 대학원 갔으면 학부 때도 학점 좋았고 뭔가 이제 착착착 쌓아 오시면서 이제 갔을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안 그래요. 그 본질적으로.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로컬 옵티마를 찾을 수 없는 게 인생이거든요. 특히 사회 나와보시면 그냥 헝클어지는 게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뭔가 이제 내 인생 죽을 때까지 착착착 쌓아서 테크트리 타고 간다는 거는 그거 자체가 비정상적인 거거든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뭐라 그럴까 욕심이나 집착을 좀 버리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네. 바로 제일 먼저 드시죠. 두 분까지만 받고 마치죠. 그러죠.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에 항공우주공학과를 졸업하고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지내면서 이제 박사 졸업하신 거예요? 박사를 지금 이제 준비를 다시 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만약에 제가 박사학위를 시작해서
각 박사학위의 어떤 챕터를 하나씩 만들 때 그 챕터는 제가 받고 있는 리서치 펀드의 어떤 토픽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토픽이 리서치 연구 기간이 뭐 2년, 3년 그렇게 짧고 그 다음에 그 박사 학위의 어떤 풀을 다 채우기에는 부족하다고, 만약 부족하다면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그런 가정을 세우고 물음을 던졌거든요. 그럼 교수님이 하셔야 될 고민 같은데요. 네, 학생은 하지 않아도 될 고민인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그 챕터가 좋습니다. 저도 교수님께서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챕터가 반드시 그 받는 연구 펀드랑 관련된 연구일 필요는 없어요. 많은 경우에 그렇게 방향이 되는데, 왜냐하면 시간을 쓰는 방향이 그 방향이니까요. 근데 이제 연구 펀드는 연구 펀드고 내가 하고 싶은 연구는 연구일 수도 있고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디저테이션 박사학위 논문이라는 게 이제 챕터마다 다른 이제 내용들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제 어떤 큰 물음 하나를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이제 교과서 같은 거 생각하시면 이제 챕터 1, 챕터 2가 넘어갈 때마다 조금씩 더해지잖아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그거는 그때 달라서 지금 미리 너무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나중에 천천히 고민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그 다음 질문. 아까 손 드신 분 앞에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원자력민 냉장고학과 석사 1학년 심재현이고요. 사실 원래 공부하고 싶은 분야가 있었는데 정부 정책으로 원하는 연구가 많이 취소된 상황이고, 연구 분야를 바라보고 좀 대학원에 왔었었는데 공부 이력이 조금 많이 안 나고, 최근에 어젠가 그제 또 원장님이 좀 앞으로 뭐 비전을 발표했는데 정말 기존 방향과 정말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권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아니면 새로운 분야를 정치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고 원자력 그런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네. 그래가지고 새로운 분야를 좀 찾아갈지 조금 고민이 좀 최근에 좀 어제부터인가 들더라고요. 따끈따끈하네요. 고민하신 것 치고는 되게 시간 짧네요. 가지고 근데 하고 싶은 연구가 그 방향이 어떤 거예요? 최근에는 좀 뭔가 기업가정신 수업 들으면서 그쪽 분야도 되게 재밌어 보여가지고 그런 뭐 벤처 쪽도 사실 좀 이전부터 좀 관심 좀 계속해서 관심은 있어왔기 때문에 그쪽도 관심이 좀 생겼고, 근데 사실 군대를 좀 안 나온 상태라서 박사를 마치고 그냥 갈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좀 고민이 갑자기 막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면 정부가 등을 떠밀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뭐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결국 근데 그것이 크리티컬한 원인은 아니고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제일 중요하니까 거기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시적인 요인은 항상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이제 뭐 연구도 그러하고, 혹은 우리 직장이나 예를 들면 스타트업들, 예를 들면 이제 뭐 정부가 스타트업 펀드에 돈을 많이 푼다, 뭐 이걸 줄인다, 그러면 다 이게 업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모든 게 사실 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뭘 원하는지가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뭐 경영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이 베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대로 인생이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흔히 권장하는 게 세 가지: 베스트 케이스 시나리오, 그 다음에 워스트 케이스 시나리오, 뭔가 리얼리스틱 케이스 시나리오를 셋 다 가지고 있으시면 그게 이제 상황에 맞게 조금 풀어가실 수도 있겠죠. 네.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제 상황이니까. 네. 근데 지금 석사 과정이시라고 하셨죠? 석사 첫 학기입니다. 석사 첫 학기요. 그러면 석사까지는 괜찮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몰라요. 네, 알겠습니다. 뭐 더 많은 질문을 받고 싶지만요. 그래도 이 책에 많은 내용이 또 많이 들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건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질문들이 또 책 내용에 또 많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뭐 책에서 또 많은 답을 찾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저자분들 이제 조금 이 전달하고 싶은 아무거나 이렇게 해서 조금씩 좀 이야기 한번 좀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예. 1분 정도. 네, 뭐 시간은 조금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얘기를 하러 왔습니다. 제가 바쁜 와중에 온 이유는 채용을 하러 왔습니다. AI의 로보틱스 테크랩 아트랩의 대표 엄태웅입니다. 네, 저희는
AI 앤 로보틱스 테크를 어떻게 하면 산업에 적용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기업이고요. 그러다가 뷰티 인더스트리에서 정말 화장품을 섞고 제조하고 이런 것들이 사람이 지금 막 요리하듯이 섞고 있거든요. 이거를 근데 데이터화해가지고 자동으로 돌리면 좋겠다라는 것과 사람들이 어떤 화장품을 좋아할까 역시도 이거 데이터에 의해서 기획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저희가 뷰티 인더스트리를 트랜스폼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어떤 ODM 업체와 오늘 아침에 회장님 발표를 마치고 아마도 이제 술술 갈 것 같습니다. 현재 인원은 저 빼고도 박사가 2분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14년차 개발자, 그 다음에 화장품 연구원, 중국에서 온 마케터 등등 정말 좋으신 분들이 모여 있으니까요. 제가 어젯밤에 예쁜 쓰레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딱 요만큼 갖고 왔으니까 오시는 분들께 관심 있으신 분은 제가 예쁜 쓰레기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오늘 주제에 맞는 얘기 같아서 뭐 하고 싶은 얘기는 다 드린 것 같긴 한데요. 저희가 잘 들어보시면 뭐 저희 세 명이 계속 반복해서 하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주로 아마 저희가 책을 쓸 때에도 앞쪽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좀 주로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뭐 대학원에 국한하지 않더라도 뭐라 그럴까요? 큰 그림을 잘 보시고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거를 하세요. 그 밖의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시고 싶은 인생,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이루시고 싶은 꿈, 목표 그런 것들을 하시고 싶으면 하시면 되고 하기 싫으시면 하지 마세요. 그게 대학원이 하고 싶으면 계속 있는 거고 하기 싫으시면 떨어지면 됩니다. 그리고 대학원을 가고 싶으시면 가시면 되고 가기 싫으시면 가지 않으시면 됩니다. 근데 그 밖의 모든 다른 것들로 결정을 하시는 것은 모두 부차적이다 라고 하시는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여러분 인생은 대학원보다 더 큽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학원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 인생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네거티브 이펙트를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너무 나무를 보는 것도 중요한데 인생 전체로 봤을 때 큰 그림을 보시는 거를 잊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생각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생각들이 너무 많으셔서 지금 여기까지 와 계신 거고 뭐 저희는 만나서 반갑긴 한데 생각들이 너무 많은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런 시기가 필요하긴 한데 이제 그런 시기가 이제 어느 정도 생각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면 그냥 이제 생각하는 걸 그만두고 연구를 하실 때예요. 이제 조금 이제 좀 원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대학원 박사과정이라는 것은 특히 연구를 하는 곳인데 거기 이제 어떤 느낌, 제가 바라보는 박사과정 어떤 느낌이냐면요. 옛날에 뭐 중세시대나 아니면 18세기 이럴 때 이제 유럽에서 대학들이 막 생기고 그랬을 때 무슨 뭐 철학자들이 나와서 대학원에 다니면서 막 온갖 생각에 빠지고 막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런 학구적인 분위기를 저는 박사과정 때 꼭 겪어서 쓰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박사과정을 마치고 나면 그렇게 연구에만 모든 시간을 매몰시킬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박사학위를 마치시는 순간 그 박사학위가 요구하는 사회적인 책임과 다른 역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연구에만 매몰시킬 수 있는 기간은 지금 박사과정에 계신 동안 한 5년 정도 시간, 그 시간이 인생에서 유일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많은 생각보다는 지금 눈앞에 닥친 연구 문제에만 완전 매몰해도 사실은 시간이 모자랄 거예요. 그런 생활을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고 생각은 가끔 가다가 조금씩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마지막으로 오늘 그 행사를 준비하신 분들 중에 또 저기 대학원생들 발언표들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는 좀 아쉬운 거는요. 교수님들이 좀 많이 오셨으면 했었는데, 근데 어떻게든 뭐 홍보나 이런 전달이 안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또 책도 저희 교수님들한테 많이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교수님들도 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 답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저도 많은 과정을 거쳤고요. 그런데 사실은 답은 없지만 그래도 이런 거를 같이 한번
남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구나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 그게 많이 도움이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런 자리가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예 말씀하십시오. 아, 그 책이 지금 3권 남았는데 이거 누구에게 주면 될까요? 그래, 그러게요. 아니, 좋아요. 아니, 가장 멀리서 오신 분 한번 드려야잖아요. 네, 그렇죠. 예. 가장 멀리서 오신 분. 가장 멀리서 왔다 생각하시는 분. 일단 대전 밖에서. 저희의 영향력이 이 정도입니다. 여기 좋아요 익명이지만 뭐 본인이 올리셨거나 하시면 받아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좋아요 많이 받으신 분들 중에서. 네. 그러면은 저기 학부 1학년생 제일 먼저 들었네. 네, 그다음 2명. 네. 뭐 이 고민을 너무 많이 하시지 말라고요. 네, 처음부터. 그리고 네, 그러면 나이 가장 많으신 분. 나는 그 생각을 했다가. 그러면은 정말 자신 있게. 네. 나이 배틀. 자, 이 16,500원 상당히 없으신가요? 나이 공개. 2005년생. 저 PI 하는데 제 친구도 와 있는데 이제 대학원생 중에서 졸업하신 분 말고. 다들 관심 없으세요? 네, 몇 년생인가요? 28. 자, 3, 2. 앞에 계시고. 예? 89년생이다. 89년생. 네, 배틀분들. 네. 연생이 88년생이에요. 88. 87. 87. 8호 있나요? 8호. 빠른 86. 빠른 86. 2, 1. 네, 당첨되는 차례입니다. 박수를 치실지 모르겠으나. 몇 건 남았죠? 이제 다 나갔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떤 이렇게 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좀 더 이런 기회가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께 하겠습니다. 네.